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 하는 주제는 몸으로 하는 대화, 말로 하는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 부부도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갖고 살다 보니까 아주 그런 수많은 의견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의견이 옳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이 왜 옳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고 시작을 하면 통제를 하지 않으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아내가 작정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배경 설명을 어떻게나 길게 하는지 저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듣고 다 들어보아도 힘들어 죽겠다 그 소리입니다. 결국 하소연이 있고 화제거리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다 듣고 보니까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럴 때는 더 답답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살고 있는데 가슴을 열어보일 수도 없고 머릿속을 열어보일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듣고 그렇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특별히 시집 식구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소연할 때는 아주 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한 사람 들어왔다고 그동안에 살아온 습관이나 생각, 가치관을 모두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쩜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 보아도 답이 없는 대답을 늘어놓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힘들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잘 듣고 있으면 결국은 돈 문제. 없는 돈을 도둑질 해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하나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아주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다 듣다가는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수다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감정을 필요 이상 설명하는 것을 수다라고 한다. 저는 스스로 정말 멋진 말을 생각해냈구나 싶었습니다. 그 어느 학자도 생각하지 못한 말을 나는 긴 고통을 참아내다 보니까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이야기가 길어진다 싶으면 그때마다 저는 감정을 필요 이상 설명하는 것을 수다라고 한다. 그렇다. 수다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제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듣고 있다가 수다가 계속되고 있다 싶어서 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시끄러! 딱 4글자로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나는 하고 시작하면 저는 적당한 순간에 시끄러워 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끝이 나곤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이기니까 굳이 긴 시간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하고 시작하면 시끄러워 하고 대답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내는 2글자로 저는 4글자로 우리의 모든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할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에 대한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결론을 냈습니다. 차라리 혼자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성당에 갔고
감실 앞에 앉아서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 내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 열심히 고발을 했습니다. 침묵의 예수님은 역시 그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작업을 시작하셨나 봅니다. 아내와 함께 이태리 로마로 일주일 동안 열리는 가정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아주 길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대화 같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대화를 하든지 싸움박질을 하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모두 다 아내의 수다 때문이라고 또다시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리까지 가서 배워온 것은 딱 한 가지, 상대방이 이야기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줘라.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본전 생각도 났습니다.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도무지 뭘 배웠나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어느 날 아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대화를 하자라고 덤벼들었습니다. 지난날의 시간들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다음날은 주일이라 늦잠을 자도 되는 토요일날 밤 아내의 수다를 끝까지 들어주어야 하는 고통의 신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배운 대로 오늘은 내 입에 자물쇠를 채우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듣다 못 들으면 잠이나 자야지 하고 못된 결심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날은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하게 시작한다 싶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잠이나 자겠다는 생각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뭐 하자는 거냐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벽에 기대서 느긋하게 반쯤은 누워있는 상태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놀라는 바람에 똑바로 앉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당신 생각을 바꿔버려야겠다는 생각은 내가 온전히 내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그냥 단지 당신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한 방 크게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고 그러냐?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워낙 충격이 커서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늘은 듣기로 한 날이지 싶었습니다. 그날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이날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것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부이고 한 몸이고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같이 위로해주고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바랐을 뿐 사실 더 이상 뭘 바란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 말고 어디 가서 다른 남자에게 내가 힘들어요, 내가 외로워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자신의 외로움, 힘겨움, 아픔을 호소하는데 저의 마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오직 나 한 사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에게 내가 해도 너무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아내의 말을 도중에 자르고 들어가서 나의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오늘은 듣는 날이다.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범위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듣는 거다 라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장모님과 장인 어른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성장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듣고 나니 이제까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아내의 행동, 생각, 가치관이 줄줄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그랬었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마치 제가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제가 이야기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내 돌같은 머리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도 돌같이 차가운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서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를 끝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사람이 입을 열면 상대방은 귀를 열고 그렇게 하루씩 역할을 바꾸는 훈련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2시간만 주어도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남자인 저는 1시간만 방해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씩 역할을 바꾸는 훈련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듣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면 즉시 상대방은 귀를 엽니다. 그리고 말하던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말했다는 뜻이 됩니다.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화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요점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한다입니다. 한 사람은 위에 있고 또 한 사람은 낮은 곳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대화가 아니고 지시나 가르침이 되어버립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요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대화다운 대화가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또 듣거나 참아버리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빼내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경험, 지식 등등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에게 나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문화는 남자가 항상 위에 있고 부인들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굵직굵직한 일은 남편이 결정해놓고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남편의 결정 앞에서
아내의 의견은 반영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끝까지 들어주기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대화다운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있던 높고 낮은 계급 같은 구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LD는 저에게 무슨 이야기든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리든지 내가 화내지 않고 다 들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집에 시집 와서 나는 왕따로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LD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계속해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 부부의 약속대로 하면 남편은 입을 열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내 가슴에 맺혔던 것들을 다 쏟아내고 싶어. 그러나 내 가슴속에 맺혔던 그 응어리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내가 스스로 되풀이해서 또다시 아프고 싶지 않아. 그래서 몇 마디만 할게. 당신 얼굴을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다 읽어낸 것 같아. 이렇게 동등한 위치로 나를 올려주면 쉽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나는 평생 위를 올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만 악을 쓰고 살아왔었어.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고 또 집안일을 서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자들은 부모들이 살아왔던 그런 방식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할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남녀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는 아내들은 남편을 아래 계급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중에 누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상담을 하러 오는 부부들은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들을 소비를 합니다. 거의 모든 부인들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지만 남편들은 그냥 몇 마디 말로 문제가 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거의 30분 안에 뭐가 문제인지 요점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부인들이 한바탕 울고불고 티슈를 몇 장씩 사용해가면서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잘 기다려줍니다. 제가 긴 세월 동안 이 상담을 되풀이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건을 잘 정리해서 문제의 요점을 말해주고 듣는 사람이 알아들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이야기를 끝냅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서 자신이 한 인간으로 존중을 받았다는 믿음이 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어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해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굳이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긴 시간 설명을 하려 할 때 저는 지겹고 매번 같은 소리를 되풀이한다고 태박을 주곤 했었습니다. 아내는 소용없는 대화를 해봐야 자신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아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두려웠었고 아프지 않기 위해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길게 설명하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빨리 알아내려고 그리고 제가 읽어낸 것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하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위해서 그냥 단지 묵묵히 입을 다물고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는 태도는 아내는 즉시 알아차리곤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아내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마음을 다지고 귀를 열 때 아내는 굳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이해받고 존중받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의 지나간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지내다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생각에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생활비 이상 벌어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여윳돈이 없어서 너무나 조그맣게 시작했기 때문에 뛰어봐야 벼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만들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날 것 같다고 아내에게 잘 설명해 주었지만 지금도 새끼 밥 먹고 사는데 왜 욕심을 내느냐고 말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얼마만큼 예상 이익이 나오는지 잘 설명을 했지만 아내는 그냥 지금 상태로 만족하고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더 벌어들이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 아내가 참 멍청해 보이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저는 노후를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벌어놔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계획대로 살지도 않았고 또 많은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있을 때도 있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우린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해하는 준비성 없는 아내는 앞날을 걱정하고 준비하며 살자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그건 주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다라고 단정해버리곤 했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살자는 나의 생각을 아내는 욕심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아내가 미래에 관한 것은 모두 하느님의 계획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치관 차이였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자와 미래에 염두를 두자는 커다란 생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각을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제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아내처럼 깊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투자하려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다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모두 저와 같은 판단을 했고 아파트를 담보해서 대출을 얻어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친구는 결국 아파트를 잃어버렸고
월세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친구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외제 승용차를 굴리고 트렁크에 골프채를 싣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에서 누가 옳고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투자를 포기했을 때 아내와 드디어 한마음이 되었다. 그것만이 기뻤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더 깊은 부부 사이로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했고, 비록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돈을 주고는 결코 살 수 없는 부부일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월세집으로 살아야 할 만큼 어려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불리게 된 친구는 저를 만나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돈을 좀 많이 벌기는 했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다. 아니, 죽을 만큼 힘겹다라고 말했습니다. 덩치가 커진 회사를 이제 와서 도로 자그맣게 줄일 수도 없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려 하니 너무 힘이 든다고, 어쩌면 내가 회사 일과 돈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하면서 네가 부럽다라고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투자를 늘리느냐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번 같은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참다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결코 대화다운 대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상대방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해버리면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같은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첫걸음은 상대방의 가치관을 내가 먼저 존중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고 왜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잘 살펴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깊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살아온 배경을 이해해야 하고 왜 나와는 다른 욕구를 갖게 되었는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배경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인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목표가 같아지고 같은 가치관이 정립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부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일치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탁자 밑에 못 보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저거 뭐야? 라는 물음에 아내가 답했습니다. 아침나절에 큰딸이 왔었어. 큰딸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큰 손자가 학교에 가야 한다고 작은 손자를 할미에게 맡겨놓고 갔었는데 그 녀석이 아직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서 혹시나 해서 아직도 기저귀를 채운다네. 그래서 갈아주려고 꺼내놨는데 집에 가면서 그걸 그냥 놓고 갔어.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랬었구나. 근데 저 물건이 뭐냐고 일부러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처음부터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웃었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기저귀라고 5글자로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라고 언성을 높여서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신제품 기저귀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서 했습니다. 제가 그냥 두면 끝이 없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5개의 긴 문장으로 설명했던 것을 그냥 손자 기저귀라고 5글자로 대답하면 되잖아. 평소에도 항상 이런 식이야. 10글자 내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당신은 매번 10문장, 20문장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쯤 정답이 나오나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왜 매번 그렇게 쓸데없이 힘을 빼고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가 있어? 5글자로 딸랑 대답하고 앞뒤말을 다 잘라버리면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걸 계기로 저희들은 오랜만에 아주 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성이란 이런저런 특성을 갖고 태어났다 라고 남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성들은 결코 그렇게 5글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귀찮을 때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상대편도 기분이 상하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필요 이상 설명하는 것을 수다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아내의 설명이 길어질 때마다 그 정의 한마디로 사정없이 말을 잘라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저는 아내의 말을 통해서 여성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뒤에 시집간 딸이 안으러 왔습니다. 큰 딸도 똑같이 어쩌고 저쩌고 상황 설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됐고 라고 말을 잘라버렸을 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공휴일날 둘째 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시작한 대화가 점심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잘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딸은 점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그렇게 말하고 지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습관이 몸에 밴 아내와 허구한 날 누구의 삶의 태도가 옳은지 따지고 판단하고 고쳐라 자기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작은 것 하나 고쳐왔는데 긴 세월이 지나다 보니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30초 이상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던 제가 몇 시간씩 온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틀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던 습관은 제가 말하던 한마디에 작은 잘못이라도 있었는지 상대방을 먼저 헤아리려는 습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형제가 둘째였지만 이제는 형제가 먼저이고 저는 둘째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제 삶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니 제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관해서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한다. 두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듣는다. 세 번째는 같은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말로 하는 대화가 그걸로 됐고 이번에는 이제 몸으로 하는 대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성생활에 관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이렇게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마태오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성체 성사에 관한 복음 말씀이죠. 바로 이 복음이 성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몸신학을 공부하신 신학박사 수녀님에게
확인도 받았고 그 다음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의 원죄와 본죄를 씻어주는 세례성사는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성사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은 각자에게 이루어지며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살아계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의 형태 안에 실체적으로 현존하시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만드신 사랑의 성사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세례성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성체를 자주 모실수록 매일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해준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 매일의 영양 섭취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진전시키며 강화시킵니다. 또한 거룩하고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성체성사는 형제들과의 통공을 이루게 해준다고 배웠습니다. 성체는 진정한 일치의 성사로 인간을 하나로 화합하게 만드는 신비체입니다.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해주고 그분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가르침은 또한 자신을 내어주는 척도의 강도입니다. 신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육화되어 오신 것도 부족하시어 사람이신 분께서 빵과 포도주로 변하시어 우리에게 먹히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새 계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헤아릴 수 없이 되풀이 들었던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구절이 왜 이리도 어렵고 어려울까 싶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에 관해서 초보일 때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구절에서 서로를 빼놓고 사랑하여라 라고 뒷부분만 읽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읽고 있었으니 어렵게만 느껴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의 척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에서 이 처럼은 목숨을 내어놓는 강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로 높은 수준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성사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사란 특별한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혼인성사는 부부의 성화와 구원을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특별히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도 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성사로 거룩해지는 성적 결합은 부부가 은총의 삶으로 성장하는 길이 된다라고 사랑의 기쁨 74항에서 강조하십니다. 부부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 가운데 혼인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받았기에 부부의 혼인생활을 위한 영양 섭취는 서로 간의 사랑과 배려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성생활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근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몸을 선물로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합의된 표현 안에서 부부는 몸을 통한 대화를 하며 서로를 내어주고 또 받아들이며 서로 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면서 자녀라는 결실에도 열려있게 됩니다. 성생활은 바로 이런 척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위격이 하나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신비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변화시키시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서로 목숨을 내어줄 척도로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이로 인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일치의 성사가 유지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서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성체 성사를 본받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해야 할 척도의 강도를 다시금 발견하며 되새기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에게만 허용된 고유한 배타적인 행위를 통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성은 결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이 됩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의 일부일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간적이다 라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공동체 11항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연애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단둘이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날 때였습니다. 남편과 만날 시간에 제가 고교 동창들을 만나기로 선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제 친구들에게 제 남편감을 소개하고 싶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럴 때였는데 남편은 단 1분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제가 그 동창 모임이 거의 끝날 시간쯤에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곳으로 남편이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창 모임을 마치면 즉시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찻집에 들어오는 LD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LD는 한쪽 눈을 찡긋하고 활짝 웃더니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 받은 남편의 윙크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몸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짧은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한 커플이 데이트 중입니다. 찻집에 둘이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남자의 눈에 앞에 앉은 여자의 입술이 들어옵니다. 남자의 머릿속에 그 여인의 입술을 갖고 싶은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남자의 머리는 초고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커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단둘이 호젓한 숲길을 걷고 있다가 문득 남자의 머릿속에 이 여인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걷고 있던 여인의 머릿속에도 같은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에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 없이 동시에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커플의 이야기로 소설을 써보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나쁜 남자가 있을까요? 입맞추고 싶어한 첫 번째 남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욕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연인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내가 첫 번째 남자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차원 높은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또 다른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어린 아들과 엄마가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한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밥만 있을 때 엄마는 당연히 자기가 먹지 않고 아들에게 먹입니다. 내어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성적 욕구가 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내 욕구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름답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한 청춘 남녀가 조용한 밤거리를 거닐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량배가 두 명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덤벼듭니다. 남자는 죽기 살기로 싸웠고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도움을 청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몇 사람이 뛰어왔고 불량배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로 목숨을 걸어놓고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자는 믿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라고 배우게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자기 몸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에 비길 수 있는 두 번째로 위대한 사랑은 자신의 몸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성생활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카타리나가 지금 성생활을 성최성사에 비교해서 참 거룩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저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밤 저는 드디어 나는 성생활 허가증을 갖게 되었구나 싶어서 에헤라데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첫날 밤을 지낸 다음날 아침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곱게 간직해온 보물을 무상으로 나에게 건네주었지만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내어준 것이었구나. 단지 나는 당당하게 나의 성욕만 해결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게 결혼이다 싶어서 잠깐 피어났던 미안함을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래서 결혼했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피어나는 성욕을 해결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초보 남편은 성도에 관한 생각을 단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성욕의 해결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성교는 쾌락이다, 몸으로 갖게 되는 즐거움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살았습니다.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편으로부터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생활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쾌락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르노와 에로물 영화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기에 노출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성에 관해서 국어사전을 뒤져보았습니다. 성관계는 남녀가 성기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음이라고 쓰여 있고, 성생활은 남녀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생활 상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성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부인과 성관계, 즉 성결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이 남자는 자기 부인과 성생활은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기를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없지만 성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성생활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부부들은 여러 가지 노력과 훈련을 거듭해서 완전한 성생활을 하게 됩니다. 긴 세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상대방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최고의 표현을 익혀가야만 성관계를 할 때도 완전한 만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맺는 상대방이 만족을 느끼는 시점을 하루아침에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대화인 성생활에는 수많은 언어가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생활을 하는 두 사람은 그들만이 사용하는 두 사람만의 고유한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고유한 언어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익히고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유한 언어를 익히게 될 때까지 많은 시련도 함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기대, 실망, 만족, 배려, 기쁨, 환희 등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도 성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감동과 만족은 부부 두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상담을 받습니다. 찾아온 까닭이 신자가 아닌 남편이 성당에는 주일날만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주 가느냐라고 박해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면서 남편이 성당에 잘생긴 남자들 견눈질하는 재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구절에서 문제의 핵심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좀 더 터놓고 이야기하자고 설득을 했고 부부 사이의 잠자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성생활에 관한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길게 상담하다 보면 문제의 핵심은 성생활에서 시작된다는 경우를 80%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인 편에서 상담을 원해서 찾아오기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내 남편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인이 느끼는 어려움의 원인이 성생활에서 시작되었다고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인들은 자신들의 욕구 불만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표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남편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돈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고 구박을 하면서 남편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남편들도 부인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아침 밥상에서 반찬 투정을 하거나 괜스레 집안 청소 상태를 트집잡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성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생활에서 만족을 갖게 되는 시점이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혼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부인의 욕구에는 배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러 왔던 부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욕구를 받아주는 쓰레기통입니다. 마지못해 받아주긴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우리는 그 부인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서로서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특권은 바로 자기 남편에게서 무시당했을 때 절망감은 너무나 크게 됩니다. 부인들은 가장 크게 존중받아야 할 남편에게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거리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삶을 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것 같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인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드러내놓고 말도 하지 못하니 속은 완전히 숯검댕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했으니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다 보면 잠자리에서 매번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보다 잠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부부 사이에 데려다 놓고 담벼락을 쌓기도 하고 다른 방으로 벽에를 들고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남편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마누라는 성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혼자 해결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로 하는 대화에서 여자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면 존중받았음을 느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몸으로 하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느껴져야 몸으로 하는 대화에서도 존중받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남자들은 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해치운다는 표현을 쉽게 씁니다. 우리 부부는 그 부부에게 성생활의 거룩함과 내어주는 사랑이 최고의 표현이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나의 몸을 내어주는 성생활이라는 것을 길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내어줌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주고받는 사랑의 최극점인 표현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온전히 내어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어준 사랑이 완전히 되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과의 성생활에서 또 다른 가치관을 깨닫게 되었고 완전히 다른 태도로 성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당신이 요즘 너무 많이 변했다 라고 말하면서 잠자리 태도 같은 거는 어디서 배워왔느냐고 추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성당 모임에서 배웠다고 말하며 배운 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더니 성당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느냐고 의아해 했답니다. 그 부인은 지금 매일 미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각종 회합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답니다. 성당에 간다고 하면 남편은 언제나 기쁘게 보내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가 마치 신혼태처럼 알콩달콩 좋아졌다고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한 가지 지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언어로 대화를 할 때 서로 노력해서 대화를 잘하는 부부들은 지혜로움 중에 이런 요점들이 있습니다. 감추지 않는다. 솔직히 표현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 중에 나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요점들은 진심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찾아내게 되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하는 성생활에 이 요점을 적용시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고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노력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바람, 그리고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난 싫어.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려면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감추지 않고 말하면 그런 말을 듣게 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하게 됩니다. 비로소 언어로 하는 대화, 몸으로 하는 대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부부 사이에 일치를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성호경을 걷고 식사할 때도 성호경을 긋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렇게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성호경을 긋고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들께서 미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대처럼 부부 생활을 하는 침대도 부부에게는 제대처럼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미사 전에 신부님들께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미사를 드립니다. 부부들도 성생활 하기 전에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피곤해지지 않도록 체력을 안배하고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면 좋을까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사제들이 제의를 입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옷을 입어야 하고 사제들이 손을 씻는 것처럼 부부들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생활이 하는 요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생활은 나를 내어주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최상의 표현이다. 세 번째는 용기와 신뢰를 갖고 바라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라. 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